안녕하십니까. 최병훈의 권선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자 이야기를 짧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일부를 전달할까 이런 생각에서 장자라는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대붕의 비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자라는 책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략히 어떤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부자유로부터의 해탈,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관해서 선언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장자가 전국시대 그 송나라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 약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약국이었기 때문에 전국시대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송나라 국민들은 늘 전쟁에 시달리고 피폐하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약자의 비애라든지 고통, 또 가전 모욕과 굴욕, 전랑과 기아, 이런 것부터, 이런 걸 통틀어서 부자유라고 본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이것을 장자는 자연, 내는 도, 내지는 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연의 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살아있는 혼돈과 하나가 되고 살아있는 혼돈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은 해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장자의 책에는 특징이 우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장자 책을 읽기가 어려운 책 같지만 막상 접하고 나면 많은 우화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재미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은유가 많습니다. 소위 메타퍼가 많아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자는 아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자는 진짜 천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3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33편이 내편, 외편, 잡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다 그러는데 현재 전하는 것이 이거죠. 근데 이 내편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그 중에 제일 1편이 소요유편인데, 소요유편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장자의 비상입니다. 대붕의 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대붕의 비상에 관한 이야기가 첫 편에 나오는데, 그 요지가 어떤 것이냐면, 북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다. 이 북해가 어디냐면 북쪽 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 이름이 고온이라고 있었는데, 이 고온이라는 물고기가 점점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어느 날 부웅이라는 새로 변합니다. 새로 변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죠. 날아오르는데 9만리까지 높이 날아올라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대붕 첫 소요유편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내용이
13가지가 뒤에 따라 나오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소요유편이 됩니다. 제1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짧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또는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물고기가 어떻게 새로 변하냐, 또는 새로 왜 변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온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도 있지만 이때 벌써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고기가 새로 변한 까닭은, 물고기는 물 속에 있고 그래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 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커지는 것도 우리 이제 비유로 표현하면 사람이 어떤 수양을 하고 인격을 기르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함량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커져서 붕이라는 새로 진화하는 거죠. 근데 물고기와 새를 왜 등장시켰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왜 물고기와 새냐? 장자는 물고기를 부자연스러운 어떤 삶,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잡았고, 새는 자유로운 삶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갇혀 있고 새는 날아오를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것을 좀 더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높은 곳까지 갈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왜 그렇게 크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점점 커졌냐? 내공이 쌓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자연스러운 삶 중에서 많은 어떤 고뇌 또는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그 무거운 것을 물고기가 큰 것으로 상징합니다. 몇 천리나 된다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문은 왜 그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냐? 이렇게 할 때 이 통상 오행에서 보면 북쪽을 존재의 시작으로 보고 남쪽을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쪽에 물고기가 해서 새로 태어나고 하는 이 시작의 부분을 북쪽으로 잡고, 남쪽은 이상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이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기록을 해 놓은 것처럼 북쪽은 저장과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동쪽은 탄생이고 남쪽은 성장이고 서쪽은 추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통영시에 보면 도남 관광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이 도남이라는 뜻이 남쪽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죠. 큰 꿈을 펼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남향을 집을 짓게 되고 왕도 남쪽을 향해서 앉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는 어떤 곳인가? 이게 천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상향입니다. 이제 부자연스러운 것을 다 벗어나서 자유스러워진 곳. 기독교식으로 하면 천당입니다. 천당. 여기서는 이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어떠한 무게도 없는 그런 상태로 허심의 상태로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천지로 잡은 것입니다. 하늘의 연못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떻게 새로 변할까 했을 때 그 뒤에 장자책에 보면은 물고기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새가 날아오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돌풍을 타고 대풍을 타고 날아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회오리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느냐, 못 날아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럴 리 없다 이러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순자에 나옵니다. 순자에 보면 제일 앞에 권학 하는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적토성산 풍우흥은 적수성년 교룡생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토, 흙을 쌓아서 성산, 산을 이루는, 풍우, 바람과 비가, 흥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 산을 쌓은 언덕에 이용해 가지고 풍우가 저절로 일어난다 이게요. 적수성년, 물을 모아서 연못을 만들면 교룡이 거기서 생겨난다. 언자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똑같은 언자인데, 결국은 이 뜻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반발자국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사의 말이 있었죠. 그 작은 흙이라도 아끼지 않고 작은 물줄기라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 태산이나 대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준마도 한 번 뛰어 10발자국 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준마가 한 번 뛰어서 10발자국은 못 가죠. 여러 번 뛰어야 되죠. 결국은 둔한 말도 10번 수레를 끌면 준마를 따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제가 적후지공이라고 써놨는데, 자기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두껍게 쌓으면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노력의 대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고온이 큰 물고기가 되어 가지고 새로 날아오러 갈 때 대풍이 반드시 불어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만 리까지 높이 날아올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까 물고기는 물속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새로 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유스러운 영혼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높이 날아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유편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물이 괴한 곳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바람이 두터워야 큰 날개를 띄울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야 높이 올라가야 날개 밑에 충분한 바람이 쌓인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쌓여야 이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이 현실의 자질구레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자문에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천지현황이라고 나옵니다.
현이 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물가물하다는 뜻입니다. 가물가물하다는 말은 아주 멀고 높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검게 보이겠죠. 노자의 도덕경에도 현이 처음에 나옵니다. 현에서 무에서 유가 나온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 현실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 보는 물체에 우리가 예속이 돼 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을, 잘못된 지식을 자꾸 강요하거나 또는 되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높이 날아올라서 지상을 보면 가물가물해진 상황에서 현상을 보면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누군가 말했던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어떤 부자연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세상을 넓게 보아야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장자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그만 새들이, 뱁새들이 왜 저 붕이라는 새는 저렇게 높이 날아 올라가냐. 우리는 조그만 나무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날아오르다가도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렇게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백리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것과 하루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식량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한철만 사는 어떤 곤충이 1년 내내 사는 그런 다른 동물의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아주 수명이 긴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700년, 800년 이래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에 비해 볼 때 자기가 100세 가까이 살았다고 해서 길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나무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무가 아주 몇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비해 볼 때 한 100년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하고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용한 말이 요 연작 안지 홍국지지라는 말인데, 연작 제비와 참새가 어떻게 홍고 큰 기러기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사기에 보면 진섭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그 진섭이라는 사람이 진나라가 이제 통일했다가 2세, 3세 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부패가 쌓이고 황관들이 그 모략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짧은 시간에 망하는데요. 그 망할 무렵에 아까 이야기했던 항우나 유방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농민 중에서 반기를 든 사람이 이 진섭입니다. 진섭이라는 사람은 뭐 귀족 출신도 아니고 또 지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단지 너무 백성들을 귀찮게 굴고 도탄에 빠지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일어서서 크게 한번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너 따위가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섭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자 비상 대붕의 비상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뇌에 부딪히게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쌓이게 되고 한데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태겠죠. 그게 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미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 안식의 길이고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장자라는 책을 이야기 삼아 한번 보시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